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 전인 1972년, 인류가 마지막으로 달을 밟았던 그 순간 이후로 우리는 한 번도 달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젊으셨을 때 텔레비전으로 보셨던 그 달 착륙, 그 감동을 기억하시나요?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디디며 했던 그 유명한 말. 한 사람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의 그 전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멀리 가기 위해서 말이죠. 바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입니다.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 이름인데요. 아폴로의 쌍둥이 여동생이기도 합니다. 50년 전 아폴로 프로그램으로 달에 갔다면 이제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여성 우주비행사도 함께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달을 밟게 되는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아르테미스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사람은 타지 않았지만 오리온 우주선이 달까지 갔다가 무사히 돌아왔죠. 이건 마치 새 차를 사면 먼저 시운전을 해보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르테미스 2호와 3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호는 사람이 탑승해서 달 주위를 돌아오는 임무이고 3호는 실제로 달 표면에 착륙하는 임무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한번 인류가 달에 착륙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르테미스 2호와 3호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함께 이 놀라운 우주여행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먼저 아르테미스 2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현재 2025년 9월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주 프로젝트는 워낙 복잡하다 보니 일정이 조금씩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확실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임무에는 4명의 우주비행사가 탑승합니다. 선장인 리드 와이즈만, 조종사인 빅터 글로버, 그리고 임무 전문가인 크리스티마 코크와 캐나다 우주국의 제레미 헨슨입니다. 이 중에서 빅터 글로버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최초로 달 궤도를 비행하는 우주비행사가 되고 크리스티나 코크는 여성 최초로 달 궤도를 비행하는 우주비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제레미 헨슨은 미국인이 아닌 사람으로는 최초로 달 궤도를 비행하게 되죠. 정말 역사적인 순간들입니다. 이 4명의 우주비행사들은 SLS, 즉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로켓을 타고 지구를 떠납니다. 이 로켓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높이가 무려 98m입니다. 서울 시청 건물보다 높습니다. 30층짜리 아파트와 맞먹는 높이죠. 무게는 2,600톤이 넘습니다. 이건 코끼리 400마리를 합쳐놓은 무게와 같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 거대한 로켓이 발사될 때 나오는 추력은 무려 880만 파운드. 그러니까 약 4천만 뉴턴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설명드리면 보인 747 전보 여객기 13대가 동시에 최대 출력으로 엔진을 가동하는 것과 같은 힘입니다. 그 엄청난 굉음과 진동, 그리고 불기둥을 상상해 보십시오. 발사대에서 8km 떨어진 곳에서도 그 진동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8km면 서울역에서 강남역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로켓이 발사되면 불과 8분 만에 지구 궤도에 도달합니다. 8분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세수하고 양치하는 시간에 우주까지 가는 거죠. 그 속도가 시속 약 28,0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1분도 안 걸리는 속도입니다. 총알보다 20배나 빠른 속도죠. 지구 궤도에 오른 후 우주비행사들은 잠시 지구 주변을 돌면서 모든 시스템을 점검합니다. 이건 마치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량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판단되면 오리온 우주선의 엔진을 다시 점화해서 달을 향해 출발합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약 38만 킬로미터입니다.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인지 실감이 안 나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950번 왕복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속 100km로 계속 운전한다면 160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우주선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약 4일이면 도착합니다. 그 4일 동안
우주비행사들은 무엇을 할까요? 물론 우주선을 조종하고 각종 시스템을 점검하는 일도 하지만 그들도 사람입니다. 먹고 자고 쉬어야 하죠. 오리온 우주선 내부는 생각보다 그리 넓지 않습니다. 거실 하나 정도의 크기입니다. 4명이 그 안에서 며칠을 보내는 겁니다. 적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주에서는 무중력 상태라서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3차원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죠. 우주선이 달에 접근하면 정말 장관이 펼쳐집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달의 모습, 그 험준한 산맥들, 거대한 크레이터들, 그리고 어두운 마리아라고 불리는 평원들. 50년 전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이 봤던 그 광경을 다시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하고 그 감동을 지구에 있는 우리와 공유할 것입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달 뒷면까지 돌아갑니다. 달 뒷면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아십니까? 달은 항상 같은 면만 지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의 한쪽 면만 볼 수 있죠. 달의 반대편은 인류가 우주선을 보내기 전까지는 아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폴로 8호가 1968년에 처음으로 달 뒷면을 돌았고 그때 우주비행사들이 본 광경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달 뒷면은 우리가 보는 앞면과 전혀 다릅니다. 훨씬 더 험하고 크레이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 뒷면에 있을 때는 지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우주 깊은 곳에 홀로 있는 느낌이죠. 아폴로 8호의 우주비행사였던 프랭크 보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그 고독감과 동시에 경외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들도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달 뒷면을 돌면서 약 30분 동안 지구와의 모든 통신이 끊깁니다. 달이 전파를 막기 때문이죠. 그 30분 동안 그들은 완전히 혼자입니다. 지구에서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거대한 달 뒤에 숨어서 오직 4명만이 서로를 의지하는 거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훈련받은 전문가들입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수년 동안 준비했죠. 그들은 침착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달 뒷면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진을 찍고 다시 달 앞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지구와의 통신이 연결되면 지상 관제소의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아르테미스 2호는 달 표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약 130km까지 접근합니다. 이건 서울에서 천안까지의 거리보다 조금 더 먼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가깝죠? 그 고도에서 보는 달 표면은 정말 생생할 겁니다. 크레이터의 그림자, 산맥의 능선, 바위들의 질감까지 보일 거예요. 달 주위를 돌면서 약 6일에서 7일 정도를 보낸 후 우주비행사들은 지구로 돌아올 준비를 합니다. 오리온 우주선의 엔진을 점화해서 달의 중력을 벗어나고 지구를 향해 돌진합니다. 돌아오는 속도는 시속 약 4만 킬로미터입니다. 인류가 만든 유인 우주선 중 가장 빠른 속도죠. 이 엄청난 속도로 지구 대기권에 진입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대기와의 마찰로 우주선 표면 온도가 섭씨 280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용광로보다 뜨거운 온도입니다. 철이 녹는 온도가 섭씨 1500도인데 그것의 거의 2배입니다. 우주선 밖은 지옥불이지만 내부는 우주비행사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보호되어 있습니다. 오리온 우주선의 열 차폐막은 특수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블레이터라고 하는 이 물질은 열을 받으면 천천히 증발하면서 열을 우주 공간으로 날려버립니다. 마치 땀이 증발하면서 우리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 열 차폐막 덕분에 우주선 내부 온도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약 5분 동안은 통신이 완전히 끊깁니다. 우주선 주변에 형성된 플라즈마 때문에 전파가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5분은 지상 관제소의 사람들에게 가장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통신이 다시 연결되면 오리온, 여기는 휴스턴, 들리는가? 라는 말과 함께 환호성이 터져나올 겁니다. 우주선은 낙하산을 펼치면서 속도를 줄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낙하산 2개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는 큰 낙하산 3개가 펼쳐집니다. 각 낙하산의 크기가 농구장만 합니다. 그 거대한 낙하산들이 우주선을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주죠. 마침내 우주선은 태평양 바다에 첨벙하고 착수합니다. 미 해군의 회수팀이 대기하고 있다가
우주선을 건져 올립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약 10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온 겁니다. 그들은 우주선 문을 열고 나오면서 아마도 신선한 바다 냄새를 맡으며 감격할 겁니다. 그들은 50년 만에 달 궤도를 비행한 인류가 됩니다. 아르테미스 2호의 성공은 3호 임무로 가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2호에서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우주비행사들이 장거리 우주비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거죠. 이건 마치 등산할 때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을 향해 가기 전에 중간 지점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이제 아르테미스 3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호야말로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실제로 달 표면에 착륙하는 임무니까요. 현재 계획으로는 2026년 9월경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나 준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3호도 4명의 우주비행사가 탑승하지만 이 중에서 2명만 달 표면에 내려갑니다. 나머지 2명은 달 궤도에 있는 오리온 우주선에 남아서 임무를 지원하죠. 이건 아폴로 시절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아폴로 11호 때도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 달에 내려갔지만 마이클 콜린스는 달 궤도에서 혼자 기다렸죠. 그런데 아르테미스 3호는 아폴로와 다른 점이 많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착륙 지점입니다. 아폴로는 달의 적도 근처에 착륙했습니다. 그곳은 상대적으로 평평하고 안전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르테미스 3호는 달의 남극 근처에 착륙합니다. 왜 남극일까요? 달의 남극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얼음 형태로 존재하는 물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주비행사들이 마실 수도 있고 산소를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 로켓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오는데 이것들이 바로 로켓 연료의 주요 성분입니다. 달의 남극에 있는 크레이터들 중 일부는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영구 음영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수십억 년 동안 햇빛을 받지 못한 곳이죠. 그곳의 온도는 영하 230도까지 내려갑니다. 이건 액체 질소가 얼어붙는 온도보다 낮습니다. 그렇게 추운 곳에서는 물이 얼음으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말이죠. 과학자들은 이 얼음이 우주 초기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혜성이나 소행성이 달에 충돌하면서 물을 가져왔을 텐데 그 물에는 우주의 화학 성분이 담겨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건 마치 수천 년 전의 빙하 얼음에서 과거의 기후를 연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달의 남극에 착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확한 착륙 지점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후보지로 13곳 정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곳들은 남위 8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습니다. 지구로 치면 남극 대륙과 같은 위도죠. 하지만 남극에 착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형이 훨씬 험합니다. 거대한 산맥과 깊은 크레이터들이 있고 경사진 곳도 많습니다. 아폴로 때처럼 평평한 바다 같은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더 정밀한 착륙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르테미스 3호가 사용할 달 착륙선은 스페이스X의 스타쉽을 개조한 버전입니다. 이 착륙선의 이름은 HLS, 즉 휴먼 랜딩 시스템입니다. 이 착륙선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높이가 약 50m입니다. 15층 아파트 높이죠. 아폴로의 달 착륙선이 약 7m였으니 7배나 큽니다. 왜 이렇게 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이 달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충분한 물자를 가져가야 하니까요. 둘째, 더 넓은 거주 공간을 제공합니다. 아폴로 때는 좁은 공간에서 며칠을 보내야 했지만 이제는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아르테미스 3호의 임무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SLS 로켓이 4명의 우주비행사와 오리온 우주선에 지구 궤도로 올립니다. 그리고 달을 향해 출발하죠. 한편 스페이스X의 HLS 착륙선은 미리 달 궤도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연료를 보급받아서 달 착륙과 이륙에 필요한 충분한 연료를 갖추고 있는 상태죠. 오리온 우주선이 달 궤도에 도착하면 4명의 우주비행사 중 2명이 HLS 착륙선으로 옮겨 탑니다. 이 과정을 도킹이라고 하는데 우주 공간에서 두 우주선이 만나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정밀한 작업입니다. 시속 수천 킬로미터로 날아가는 우주선들을 센티미터 단위로 맞춰야 하니까요. 마치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면서
엽차와 바늘구멍에 실을 꿰는 것만큼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명의 우주비행사가 HLS에 탑승하면 나머지 2명은 오리온 우주선에 남습니다. 그리고 HLS는 오리온과 분리되어 달 표면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강 과정은 약 몇 시간이 걸립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가는 거죠. 착륙 마지막 단계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착륙선은 컴퓨터 제어로 자동으로 내려가지만 우주비행사들이 수동으로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아폴로 11호 때 닐 암스트롱이 예정된 착륙 지점이 너무 바위투성이라서 직접 조종해서 다른 곳에 착륙했던 것처럼 말이죠. 착륙선의 레이더와 카메라가 지형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서 천천히 내려앉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착륙선의 다리가 달 표면에 닿습니다. 착륙 신호 확인! 이 말과 함께 지상 관제소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올 겁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착륙 직후 바로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먼저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우주복을 준비하고 밖의 환경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옵니다. 착륙선의 문이 열리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달 표면에 발을 내딛는 순간 말입니다. 이번에는 여성 우주비행사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달을 받는 거죠. 그 순간 전 세계 수십억 명이 텔레비전과 인터넷으로 지켜볼 겁니다. 50년 전 아폴로 11호 때처럼 말이죠. 어쩌면 그 이상의 감동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기술이 발전해서 훨씬 선명한 영상으로 심지어 4K나 8K 화질로 볼 수 있으니까요. 우주비행사들은 달에서 약 6일에서 7일 정도 머뭅니다. 아폴로 때는 길어야 3일 정도였는데 이제는 2배 이상 오래 있는 거죠.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할까요? 첫째, 과학 실험을 합니다. 달의 토양, 즉 레골리스를 채취해서 분석합니다. 특히 남극 지역의 얼음을 조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죠. 그들은 드릴로 땅을 파서 얼음 샘플을 채취합니다. 이 얼음이 정말로 물인지,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추출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겁니다. 둘째, 달 기지 건설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합니다. 미래의 인류가 달에 영구적으로 머물 기지를 지을 계획인데 그 전에 지형을 조사하고 건설에 적합한 장소를 찾고 어떤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하니까요. 달의 토양으로 벽돌을 만들 수 있는지, 3D 프린터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실험합니다. 셋째, 인간의 건강을 연구합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60kg 나가는 사람이 달에서는 10kg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인간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래 있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연구합니다. 이건 미래의 화성에 가기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넷째, 달 주변을 탐사합니다. 아폴로 때도 달 표면을 돌아다니는 로버, 즉 달차를 사용했습니다. 아르테미스에서도 더 발전된 로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로버는 더 빠르고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많은 장비를 실을 수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로버를 타고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 여러 곳을 조사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달 표면을 달리는 로버에 탄 우주 비행사의 모습을 말입니다. 뒤로 휘날리는 달 먼지, 지평선 너머로 보이는 험준한 산맥, 그리고 검은 하늘에 떠 있는 파란 지구. 정말 장관이겠죠? 달에서의 일정을 마치면 우주 비행사들은 다시 HLS 착륙선에 탑승해서 이륙합니다. 달에서 이륙하는 건 지구에서보다 훨씬 쉽습니다. 중력이 6분의 1이고 대기도 없으니까요. 착륙선은 달 표면에서 수직으로 솟아올라 달 궤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오리온 우주선과 도킹합니다. 2명의 우주 비행사는 착륙선에서 오리온으로 옮겨 타고 4명이 다시 모입니다. 그들은 서로 포옹하며 임무 성공을 축하하겠죠. 그리고 채취한 샘플과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지구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오리온 우주선은 달 궤도를 벗어나 지구로 향합니다. 약 4일간의 여행 끝에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하고 낙하산을 펼치고 바다에 착수합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영웅으로 귀환하는 거죠. 그들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달성한 사람들입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50년 전에 했던 일을 다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는 단순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큰 계획의 첫 단계입니다. 나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화성입니다. 인류를
화성에 보내는 것이죠. 하지만 화성은 정말 멉니다. 가장 가까울 때도 지구에서 5,500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달까지가 38만 킬로미터였으니 145배나 먼 거리입니다. 가는 데만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립니다. 이렇게 먼 곳에 사람을 보내려면 엄청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주선의 생명 유지 장치, 식량, 물, 산소, 방사선 차폐, 심리적 지원 시스템 등등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성에 도착해서는 착륙하고 기지를 건설하고 화성 표면에서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화성에서 시도하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달을 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달은 지구에서 가깝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며칠 만에 돌아올 수 있죠. 하지만 화성에서는 일단 출발하면 최소 2년 동안은 지구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지구와 화성의 궤도 관계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에서 먼저 모든 기술을 시험하고 경험을 쌓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달에서 기지를 건설하는 방법을 배우고 현지 자원을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장기간 우주에 머무는 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화성 탐사의 발판이 되는 거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는 달 궤도에 게이트웨이라는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는 달과 지구 사이의 중간 기지 역할을 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달로 가기 전에 게이트웨이에 들러서 준비를 하고 달에서 돌아와서도 게이트웨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죠. 게이트웨이는 국제 우주 정거장보다는 작지만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국제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유럽, 일본, 심지어 아랍에미리트까지 참여합니다.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인류의 우주 진출을 돕는 거죠. 이 게이트웨이에서 과학 실험도 하고 새로운 기술도 시험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화성으로 가는 우주선이 출발하는 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구에서 바로 화성으로 가는 것보다 달 궤도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출발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상업적 참여입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은 완전히 정부 주도였습니다. 나사가 모든 것을 설계하고 제작했죠. 하지만 아르테미스는 다릅니다.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같은 민간 우주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달 착륙선은 스페이스X가 만듭니다. 달 로버는 다른 회사들이 만들고요. 이렇게 민간 기업이 참여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비용이 절감됩니다. 전쟁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둘째, 혁신이 촉진됩니다. 민간 기업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는데 더 적극적이죠. 셋째, 우주 산업이 발전합니다. 정부만 우주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도 우주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미래에는 달에 호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돈을 내고 달 여행을 갈 수도 있죠. 지금은 상상처럼 들리지만 100년 전만 해도 비행기 여행이 상상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잖아요. 언젠가는 우주 여행도 그렇게 될 겁니다. 물론 그런 미래가 오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고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그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시작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젊으셨을 때는 우주 여행이 정말 먼 꿈이었죠.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달에 가고 나아가 화성까지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은 어쩌면 화성에서 태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지구는 하늘에 떠있는 파란 점에 불과할 수도 있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우주비행사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엔지니어, 과학자, 기술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로켓을 설계하는 사람, 우주복을 만드는 사람,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 식량을 연구하는 사람,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 등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아폴로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젊은 세대죠. 하지만 그들은 선배들의 꿈을 이어받아서 더 멀리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대를 넘어선 인류의 도전입니다. 할아버지가 꿈꿨던 것을 손자가 실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성과 유색인종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폴로 시대에는 대부분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업적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영웅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열렸습니다. 누구든 능력이 있으면 우주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으로도 큰 진보죠.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을 선택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폴로의 쌍둥이 여동생,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남성 중심이었던 우주 탐사에 여성의 시대가 열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스는 사냥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 활을 쏘는 거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예산은 엄청납니다. 수백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낫지 않나요?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지구에는 가난, 질병, 환경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우주 탐사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투자입니다. 우주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기술이 일상생활에 응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술은 우주선에서 사용하던 이미지 센서 기술에서 나왔습니다. 영수 필터, 방화복, 단열재, 태양전지 등 수많은 기술이 우주 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졌죠. 또한 우주 탐사는 인류에게 꿈과 영감을 줍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을 보고 자란 세대가 얼마나 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배출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만든 기술이 지금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도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줄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주 탐사는 인류의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태양이 팽창해서 지구를 삼킬 겁니다. 물론 그건 수십억 년 후의 일이지만 그 전에도 여러 위험이 있습니다. 소행성 충돌, 기후변화, 핵전쟁 등등. 인류가 한 행성에만 머물러 있으면 멸종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여러 행성에 퍼져 산다면 훨씬 안전하죠. 이건 마치 보험과 같습니다. 당장은 필요 없어 보이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얻고 경제적 이익도 창출합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서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방사선 문제입니다. 지구에는 대기와 자기장이 있어서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달에는 대기도 자기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방사선은 DNA를 손상시켜서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노출은 괜찮지만 오래 머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방사선을 차단하는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주복에 특수 소재를 넣어서 방사선을 막는 거죠. 또 거주 시설을 달 표면 아래에 만들어서 달의 토양이 자연스럽게 방사선을 차단하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달 먼지입니다. 달의 표면은 레골리스라는 구운 먼지로 덮여 있는데 이 먼지가 정말 골칫거리입니다. 지구의 먼지와 달리 모서리가 날카롭습니다. 지구에서는 바람과 물에 씻겨서 먼지 입자가 둥글게 되지만 달에는 바람도 물도 없으니까 처음 생긴 그대로 날카로운 거죠. 이 먼지가 우주복에 묻으면 잘 안 떨어집니다. 정전기 때문에 달라붙거든요. 그리고 기계 장치에 들어가면 고장을 일으킵니다. 아폴로 때도 이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우주복의 관절 부분에 먼지가 들어가서 움직임이 뻣뻣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먼지가 덜 묻는 소재를 개발하고 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온도 문제도 있습니다. 달의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낮에는 섭씨 13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180도까지 내려갑니다. 최복도나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극단적인 환경에서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달의 하루는 지구 시간으로 약 29일입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 낮이고 2주 동안 밤입니다. 긴 밤 동안 태양 전지판으로 전기를 만들 수 없으니 다른 전력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형 원자력 전지를 개발하거나 충분한 배터리를 준비하거나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통신 문제도 있습니다.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 때문에 전파가 왕복하는데 약 2.6초가 걸립니다. 별로 긴 시간이 아닌 것 같지만 실시간 대화를 하기에는 불편합니다. 여러분이 질문하면 2.6초 후에 상대방이 듣고 상대방이 대답하면 또 2.6초 후에 여러분이 듣는 거죠. 총 5초 정도의 지연이 생깁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비행사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훈련받습니다. 지구의 관제소가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즉각 대응해야 하는 거죠. 식량 문제도 중요합니다. 달에 며칠씩 머물려면 충분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게가 중요한 우주여행에서 많은 음식을 가져가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주식품을 개발하는 거죠. 가볍고 오래 보관되고
영양가 높은 음식 말입니다. 요즘은 우주에서 직접 작물을 키우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상추를 키워서 먹었다는 뉴스 들어보셨나요? 미래에는 달 기지에서도 온실을 만들어서 채소를 키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중력도 약하고 햇빛도 일정하지 않고 물도 제한적이니까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리적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좁은 공간에 며칠씩 갇혀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지구가 보이긴 하지만 갈 수는 없죠. 가족과 친구들이 그립고 익숙한 환경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우주비행사들은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배우고 서로를 지지하는 방법을 훈련받습니다. 나사는 우주비행사들이 가족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팀워크도 중요합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에서 한 사람의 실수가 모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주비행사 선발 과정에서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성격과 대인관계 능력도 평가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팀에 잘 어울리지 못하면 선발되지 않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국제협력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냉전 시대의 아폴로 프로그램은 미국과 소련의 경쟁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달에 가느냐의 경주였죠. 하지만 아르테미스는 다릅니다. 여러 나라가 함께 참여합니다. 캐나다는 로봇팔을 제공합니다. 유럽은 오리온 우주선의 서비스 모듈을 만듭니다. 일본은 달 표면 탐사 장비를 개발합니다. 각국이 자신의 강점을 살려서 기여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비용을 나누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주 탐사가 전 인류의 공동 목표라는 인식을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우주에 국경은 없습니다. 우주 정거장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국경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푸른 행성이 보일 뿐입니다. 많은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지구를 보고 나서 세계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개관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주에서 본 지구의 모습이 깊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들은 지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 깨닫습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성에 인류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국가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깨닫게 되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성공하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달에 연구기지를 건설하는 겁니다. 아르테미스 베이스 캠프라고 불리는 이 기지는 남극 근처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계속 머물면서 과학 연구를 하고 자원을 개발하고 기술을 시험하는 장소가 됩니다. 이 기지에는 거주 모듈, 연구실, 발전소, 온실, 창고 등이 있을 겁니다. 마치 남극 기지와 비슷하겠죠. 그리고 점차 확장해 나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언젠가는 수십 명, 수백 명이 달에서 생활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달에서 채취한 물로 산소를 만들고 로켓 연료를 만들고 농사를 짓고 건설 자재를 생산합니다. 달의 자원을 이용해서 자급자족하는 거죠. 이것을 현지 자원 활용, ISIU라고 부릅니다. 지구에서 모든 것을 가져갈 필요 없이 현지에서 조달하는 겁니다. 달은 또한 우주 관측에 좋은 장소입니다. 달의 뒷면은 지구에 전파 간섭이 없어서 전파 망원경을 설치하기에 완벽합니다. 우주에서 오는 약한 신호를 감지할 수 있죠. 그리고 달에는 대기가 없어서 광학 망원경도 지구보다 훨씬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지에서 우주의 비밀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들, 미래를 준비하는 우주비행사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SF가 아닙니다. 우리 생애에 실현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화성입니다. 달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화성을 향해 출발하는 거죠. 화성 착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모험이 될 겁니다. 다른 행성에 발을 내딛는 최초의 인류가 되는 거니까요. 화성은 달보다 훨씬 멀지만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에는 대기가 있습니다. 얇긴 하지만 있죠. 물도 얼음 형태로 많이 존재합니다. 하루 길이도 지구와 비슷합니다. 24시간 37분이니까요. 그리고 화성은 지구와 비슷한 계절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을 테라포밍, 즉 지구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백 년에 걸쳐 화성의 환경을 바꿔서 사람이 우주복 없이도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물론 이건 먼 미래의 일이지만 꿈꿀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후손들은 화성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지구는 조상들의 고향, 역사책에서 읽는 곳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먼 곳을 꿈꿀 겁니다. 목성의 위성, 토성의 고리, 태양계 밖의 별들. 인류는 항상 지평선 너머를 궁금해했습니다. 산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바다 건너에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탐험하면서 인류는 지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는 행성 너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건 인류의 본성입니다. 호기심, 모험심, 도전정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그 정신의 연장선입니다. 50년 전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이 시작한 여정을 이어가는 거죠. 그들이 첫걸음을 떼었다면 우리는 그 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더 멀리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증인입니다. 인류가 다시 달로 돌아가는 순간을, 그리고 화성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지켜보게 될 겁니다. 이것은 수백 년, 수천 년 후에도 기억될 순간입니다. 마치 콜럼버스의 항해, 마젤란의 세계 일주,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이 기억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우주 탐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꿈꾸는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죠. 때로는 지구의 문제들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기후변화, 전쟁, 가난, 질병,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주를 바라보면 희망을 얻습니다. 인류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얼마나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달에 가는 것이 기후변화를 직접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개발한 기술이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태양 전지, 정수 기술, 재활용 시스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등등. 우주 탐사는 혁신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주 탐사는 우리에게 꿈을 줍니다. 어린이들이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하고, 과학자가 되고 싶어하고,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 꿈을 가진 아이들이 자라서 세상을 바꿉니다. 새로운 발견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성공은 단순히 달에 착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함께 협력해서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인종과 성별의 차이를 넘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우주에서 본 지구는 국경이 없습니다. 정치적 분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행성이 우주의 어둠 속에 홀로 떠 있을 뿐입니다. 그 연약한 행성을 보호하고 그곳에 사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우주 탐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년 안에 아르테미스 2호가 발사될 겁니다. 그날이 오면 꼭 시청하십시오. 거대한 로켓이 불기둥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안에 탄 4명의 우주비행사가 인류를 대표해서 달로 가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1년쯤 후에 아르테미스 3호가 발사되면 그것도 꼭 보십시오. 달 표면에 착륙하는 순간, 우주비행사가 사다리를 내려와 달을 밟는 순간을 함께 목격하십시오. 여성이 처음으로 달을 밟는 역사적인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은 여러분의 기억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마치 50년 전 아폴로 11호를 보셨던 분들이 그 순간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젊었을 때 인류가 다시 달에 갔단다. 그때 내가 직접 봤지. 그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중 누군가는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 할 겁니다. 화성에 가고 싶어 할 겁니다. 더 먼 별로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거죠. 인류의 우주 탐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아폴로는 첫 장이었고 아르테미스는 두 번째 장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장들이 쓰여질 겁니다. 화성 착륙, 소행성 탐사, 목성의 위성 탐사, 태양계 밖으로의 여행, 언젠가는 다른 별 주위를 도는 행성에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수백 년, 수천 년 후의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지금 시작됩니다. 아르테미스와 함께 말이죠. 우주는 광활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습니다. 우리 은하에만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그 모든 별들, 그 모든 행성들, 어딘가에는 생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궁금해할까요? 저 별들 너머에 누가 있을까? 우리가 혼자일까? 아니면 친구가 있을까? 언젠가 우리가 그들을 만나거나
그들이 우리를 만날 날이 올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계속 탐험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는 것. 호기심을 잃지 않고 도전을 멈추지 않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인류는 계속 전진할 겁니다. 아르테미스는 그 전진의 한 걸음입니다. 작지만 중요한 걸음이죠. 그리고 그 걸음을 내딛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게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꿈꿨습니다. 달에 가는 꿈을 말이죠.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화나 동화 속 이야기라고 여겼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미 한 번 해냈고 이제 다시 하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 나아갈 겁니다.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멀리 갈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흥미로우셨기를 바랍니다. 아르테미스 2호와 3호, 인류의 달 복귀 계획, 그리고 그 너머의 미래까지. 우주는 신비롭고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그 신비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밤하늘을 올려다보실 때 달을 보시면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에 곧 사람이 갈 거라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저 먼 곳을 걷고 탐험하고 미래를 준비할 거라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고. 우주 탐사는 일부 우주 비행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여정의 일부입니다. 세금을 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고 다음 세대에게 꿈을 전해주면서 말이죠. 아르테미스의 성공을 함께 기원합시다. 우주 비행사들의 안전을 빌고 임무의 성공을 바라고 인류의 미래를 응원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각자의 위치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 우주를 향한 인류의 도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어려운 문제도 협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꿈을 가지고 도전하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 교훈을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목표를 향해, 각자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꿈을 잃지 않고 호기심을 유지하고 배움을 계속하는 겁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가기 위해 수년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목표를 위해 노력합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도달합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도 여러 번 연기되었습니다. 기술적 문제도 있었고 예산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발사를 앞두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인간 정신의 위대함입니다. 그것이 인류가 동굴에서 나와 문명을 건설하고 지구 전체로 퍼지고 이제 우주로 나아가게 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평화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로켓 기술은 원래 전쟁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술을 평화로운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탐험과 발견, 과학과 협력을 위해서 말이죠. 세계 여러 나라가 경쟁하는 대신 협력합니다. 서로 돕고 지식을 공유하고 함께 목표를 향해 갑니다. 이것이 미래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지구에서도 이렇게 협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주는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그 광활함 앞에서 우리의 차이는 사소해집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행성에 사는 인류입니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미래를 향해 가는 존재들이죠. 아르테미스가 그것을 상징합니다. 국적과 성별, 인종을 넘어서 인류가 함께 이룬 업적, 그리고 더 큰 업적을 향한 발판, 바로 그것이 아르테미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르테미스 2호와 3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류가 다시 달로 돌아가는 계획, 그 의미,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까지 말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흥미로웠기를, 경이로움을 느끼셨기를, 그리고 희망을 갖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하고 인류는 그것을 탐험할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정말 기대됩니다. 아르테미스 2호가 달 궤도를 비행하고 3호가 달 표면에 착륙하는 것을 보게 될 테니까요. 그 순간을 함께 지켜봅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 역사의 일부가 됩시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꿈을 꾸십시오. 우리의 후손들이 저 별들 사이를 여행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아르테미스가
증명할 겁니다. 우주는 우리를 부릅니다. 탐험하라고, 발견하라고, 꿈꾸라고. 그 부름에 인류는 응답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와 함께 우리는 다시 달로 갑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훨씬 더 멀리.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계속해서 우주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과학과 탐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우주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함께 나누면서 말입니다. 맑은 밤하늘 아래에서 별을 올려다보며 우리 인류의 위대한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